2026년 3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246만 배럴에 달하는 국가 전략 비축유를 긴급 방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대 규모의 조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에 맞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과 공동 대응에 선봉에 선 것이며, 한국은 세계 5위권의 막대한 비축 물량을 풀어 요동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전 지구가 에너지 충격으로 휘청이는 절체절명의 순간, 대한민국은 단순 수입국을 넘어 공급자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같은 주, 러시아는 오히려 한국을 향해 원유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안정적 공급을 약속하며 한국의 눈치를 살피는 이례적인 신호를 먼저 보내온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던 외국 기업의 원유 90만 배럴이 하룻밤 새 증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 엄연히 계약과 협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값을 치르겠다는 국가가 나타나자 기름은 약속을 뒤로 한 채 소리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서름을 겪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는 공급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에너지 강대국조차 한국 앞에 먼저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미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반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과거 그 90만 배럴이 왜 그토록 허무하게 사라졌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건 하나에 대한민국이 처한 에너지 안보의 민낯이 가장 극명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운영되던 국제 공동 비축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 기업이 한국의 저장고를 이용하는 대가로 우리 정부가 비상시 원유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권리를 갖는 상부상조의 방식입니다. 외국 기업은 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에너지 허브에 물량을 비축할 수 있고, 한국은 공급 불안에 대비한 든든한 보험을 드는 셈이었습니다.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국가 안보를 담보하는 거래, 서류상으로는 양측 모두에게 완벽한 이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에는 누구도 명문화하지 않았던 치명적인 맹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만 유효한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너지 시장에는 이른바 현물 시장이라 불리는 스팟 거래 개념이 존재합니다. 장기적인 계약에 얽매이지 않고 즉석에서 시세에 따라 사고파는 냉혹한 판입니다. 원유 가격이 임계점을 넘어 폭등하면 공급자들은 철저히 자본의 논리로 주판알을 튕기기 시작합니다.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물더라도 현물 시장에서 더 비싸게 팔아치우는 것이 남는 장사인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차익이 위약금을 상쇄하는 순간 계약서는 한 장의 종이 조각에 불과해집니다. 한국의 하루 소비량 중 약 1분치에 해당하는 90만 배럴의 원유는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신의를 저버린 배신이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시장은 본래 신뢰가 아닌 철저한 가격의 논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이 직면한 에너지 지정학적 위치는 어떠한가? 한국은 원유의 거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며 국내 자급률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수입 물량의 70% 이상은 여전히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원유는 예외 없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길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낀 이 수로의 가장 좁은 구간은 폭이 고작 33km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매일같이 이 비좁은 바닷길을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지리적 취약성을 뼈저리게 실감했던 첫 사건은 1973년이었습니다. 4차 중동 전쟁의 여파로 산유국들이 원유 수출을 중단하자 에너지 가격은 4배나 치솟았고 한국 경제 전반이 심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간 국가 비축유를 확충하고 수입 경로를 다각화하려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동 의존과 호르무즈 해협 통과라는 두 가지 요소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이란 공습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란이 즉각 반격에 나서면서 걸프 지역의 에너지 기관 시설들이 연이어 피격당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스타누라 정유시설 또한 드론 공격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했고 호르무즈를 지나는 선박들의 흐름은 급속도로 위축되었습니다. 이런 위박한 정세 속에서 한국이 IEA와 손잡고 전략 비축유
이 246만 배럴을 긴급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선 상징성을 지닙니다. 위기 시에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이는 에너지 외교에서 차원이 다른 위상을 만들어냅니다. 과거 90만 배럴의 이탈조차 막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는 이 246만 배럴을 시장에 푸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지구 반대편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러시아 에너지 진영은 승리를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 없이는 매서운 겨울을 나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약점이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천연가스 수요의 60% 가까이를 러시아에 기대고 있었고, 수십 년간 다져온 파이프라인 경제 공동체가 단순한 제재 몇 번에 무너질 리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결단은 러시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독일은 전쟁 발발 후 단 1년 만에 LNG 수입 터미널 5곳을 전격적으로 건설했습니다. 러시아 가스 대신 노르웨이와 미국의 LNG로 수입처를 즉각 전환했으며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 역시 기존의 2배로 늘렸습니다. 폴란드 또한 러시아산 석탄 수입의 완전 중단을 선언하며 에너지 자립을 향한 독자적인 행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멈추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가입을 추진했으며 유럽 전체는 수십 년간 구축해온 에너지 의존 체계를 전쟁 속에서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2021년 기준 러시아 연방 세수의 약 36%를 차지했던 에너지 수출 수익, 이 주요 수입원의 근간이었던 유럽의 고급 시장은 붕괴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눈을 돌린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서방, 제재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러시아산 원유를 대규모로 수입하겠다는 중국의 태도는 러시아에게 하나의 탈출구로 비쳤습니다. 2023년 러시아는 중국의 가장 큰 원유 공급국이 되었고 매일 수백만 배럴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예기치 못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정작 손에 쥐는 이익은 줄어든 것입니다. 경제학에 수요 독점, 즉 모노프소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독점이 파는 사람이 하나일 때 생기는 권력이라면 모노프소니는 사는 사람이 사실상 하나일 때 발생하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공급자는 다른 판로가 없으니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 권한은 구매자에게 완전히 넘어갑니다. 러시아산 우랄 원유는 제재가 본격화된 2023년 초에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 대비 배럴당 무려 32달러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유럽에 팔 때 누리던 프리미엄은 증발하고 거기에 할인까지 강요된 것입니다. 막대한 전쟁 비용과 국가 재정을 에너지 수출로 충당해야 하는 러시아에게 이러한 할인율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서방에 해온 보험망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그림자 함대를 구성했습니다. 낡은 유조선들이 러시아와 우방국의 보험을 통해 원유를 실어 날랐습니다. 심지어 제재 한도인 배럴당 60달러를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 서방이 그림자 함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우회로마저 좁아졌습니다. 2025년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수익은 사상 최대 재정 적자와 맞물려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때 인도가 또 다른 탈출구로 등장했습니다. 인도는 서방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러시아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했고 이를 정제하여 서방에 되파는 아이러니한 중개자 역할까지 했습니다. 인도의 정유사들에게 러시아산 할인 원유는 매우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원료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처음부터 확고한 전략 원칙을 지켰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도 에너지 수급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 중동, 미국, 서아프리카산 원유를 함께 구매했습니다.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하여 협상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인도 에너지 외교의 핵심이었습니다. 2026년에 들어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시장을 잃고 그림자 함대가 막히고 인도 시장마저 흔들렸습니다. 러시아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남은 탈출구는 하나입니다. 바로 북극입니다. 야말반도 지하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가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액화시켜 LNG, 선박으로 전 세계에 팔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파이프라인은 경로가 고정되어 특정 국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지만
LNG 선박은 어디로든 운송이 가능합니다. 일본도, 유럽도, 한국도, 중국 이외의 다양한 수요처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요 독점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 탈출구 앞에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를 통해 LNG를 운반하는 것이 왜 특별한 난제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야말반도를 출발해 유럽이나 아시아로 향하는 북극해 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보다 거리를 1-3 이상 단축합니다. 경제적으로 가히 혁명적인 경로입니다. 하지만 이 항로는 연중 상당 기간 두께 2을 넘는 해빙으로 뒤덮여 있으며 기온은 영하 50도 아래로 떨어지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일반 선박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쇠빙 LNG 선입니다. 이 배가 왜 세상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선박 중 하나인지는 3가지 기술적 난관을 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선체입니다. 일반 선박의 선체는 파도를 가르도록 설계되지만 쇠빙선은 두꺼운 얼음 위로 올라탄 뒤 자체 무게로 눌러 부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반복적인 충격을 견디려면 선체 강제는 영하 50도에서도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금속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충격에 취약해집니다. 이를 막는 높은 인성 강제의 개발과 적용은 조선 소재공학의 최정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LNG 저장 탱크입니다. 천연 가스를 액화하려면 영하 162도까지 냉각해야 합니다. 선박 외부 온도가 영하 50도인 북극 환경에서 탱크 내부는 영하 162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2개의 극저온 조건이 동시에 작동하는 공간에서 수만 km를 항해합니다. 탱크 소재는 이 온도에서 반복되는 수축과 팽창에도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단열 구조는 두 조건 사이의 열 이동을 차단해야 합니다. 멤브레인 방식 극저온 저장 탱크는 현존하는 공업 기술 중 가장 정밀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바로 추진 시스템입니다. 얼음에 갇힌 좁은 항로에서는 시시각각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속출합니다. 일반 선박의 고정형 프로펠러로는 이러한 기동력을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최신 쇠빙 LNG선에는 포드 추진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전기 모터와 프로펠러를 하나의 모듈로 통합 360도 전 방향 회전이 가능하죠. 얼음으로 뒤덮인 틈새를 헤치고 나아가다 급격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순간 이 시스템이 없다면 선박은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3가지 핵심 기술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봉에 올라야 하며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동시에 작동해야만 합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설계 경험 없이는 아무리 정교한 도면이 주어진다 한들 구현해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러시아는 독자적으로 건조를 시도했으나 야말 LNG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들은 RC 등급, 다시 말해 2.2m 두께의 해빙을 홀로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쇠빙 LNG선이 절실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과 프랑스 기업의 기술 협력으로 선박 확보에 성공했지만 제재가 강화되자 핵심 부품의 수급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독자 생산을 감행했으나 거대한 기술의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틱 LNG 이 프로젝트의 경우 첫 번째 생산 라인이 가동된 이후 두 번째 라인은 수년째 완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스는 넘쳐나지만 이를 실어 나를 배가 없어 팔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중국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중국의 조선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전체 선박 건조량 면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쇠빙 LNG선이라는 최고난도 기술 영역에서는 아직 실전 경험과 기술적 완성도에서 분명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단 한 척을 처음 건조해보는 것과 수십 척을 반복적으로 건조하며 실제 운용 데이터를 축적해온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선박을 발주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도면이 아니라 바로 실적입니다. 한국은 1970년대 일본의 기술을 빌려 초보적인 선박을 건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LNG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며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의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2000년대부터 축적된 극저온 탱크 설계 기술과 쇠빙 기술의 결합이 현재의 독보적인 쇠빙, LNG선 건조 역량을 구축하게 된 배경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쇠빙, LNG선 분야에서 세계 최다 수주 실적을 자랑합니다. HD현대와 하나오션 역시 이러한 초고난도 선박을 실전에서 반복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선사로 꼽힙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한 고객이 아닙니다. 수요 독점에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무이한 기술 파트너인 셈입니다. 원유 공급을 조절하고 조건을 맞추며 심지어는 비위를 맞추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거대한 산업 역학이 만들어낸 숙명인 것이죠. 그런데 에너지와 기술이 교차하는 이 지정학적 지형을 조금 더 넓게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비단 러시아 한 나라만의 서사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를 보시죠.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ADNOC은 하루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며 세계 최대 규모 에너지 기업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자원만으로 본다면 UAE는 명백한 강대국이죠. 하지만 2019년 9월 14일 새벽, 바로 이 강대국의 치명적인 약점이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과 순항 미사일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아브카이크 정유시설을 강타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안정화 처리 시설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고 하루 570만 배럴, 즉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5%가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그날 브렌트유는 종가 기준으로 무려 14.6%라는 경이로운 폭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단일 상승폭으로 기억됩니다. 불과 몇 대의 드론이 세계 경제를 뒤흔든 것이죠. 아부카이크는 사우디 원유를 수출 가능한 고품질로 가공하는 핵심 중추 시설이었습니다. 이 시설 하나가 멈추자 사우디 수출 원유의 절반 이상이 차단되었습니다. 최신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UAE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바로 옆에서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ADNOC의 핵심 시설들 또한 같은 지역에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풍부한 자원을 가졌다 한들 시설이 불타 버린다면 팔아넘길 수 없습니다. UAE가 한국의 천궁, IU,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것은 2022년 1월의 일입니다. 계약 규모는 무려 115억 달러. 이는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2024년 32억 달러 규모의 천궁 IUI 계약을 체결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이라크 또한 이 시스템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이란 공습으로 중동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바로 그 순간 UAE는 한국의 천궁 다이2I 조기 납품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된 2개 포대가 이란 탄도미사일 요격에 투입되었으며 남은 포대 역시 조속히 인도받아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한국 방산 수출 규모는 2025년에 이미 1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방위 시스템을 구매하는 데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켜내야 할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방어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에너지 시설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고 시설이 건재해야 원유 수출이 가능하며 그 수출이 지속되어야 비로소 국가가 존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산은 에너지 공급망의 가장 첫 번째이자 핵심적인 고리인 셈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원의 저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할수록 오히려 경제 다각화나 기술 투자에 소홀했던 나라는 결국 자원 가격이 떨어지거나 대체 기술이 나타나는 순간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나이지리아조차 국민 절반 가까이가 극빈층에 속하죠.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던 베네수엘라는 경제 붕괴로 수백만 명의 국민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앙골라, 리비아, 적도기니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자원은 풍부했지만 이를 가공하고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는 등한시했다는 점입니다. 반대편에는 자원이 없어 오히려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땅을 파도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런데도 이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핵심축이 되었습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반하고 정제하며 활용하고 보호하는 기술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와 기술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AI 연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A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22년 460테라와트시에서 2026년에는 1000테라와트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일본 한 국가의 연간 전력 소비량에 버금가는 전력량이 단 4년 만에 새로 필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집니다. 24시간 365일 가동해야 하는 데이터 센터는 끊김없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폐쇄됐던 3마일 아일랜드 원전 재가동 협약을 맺었고, 구글은 소형 모듈 원전 개발사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원자력 발전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략과 기술 전략이 완벽하게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는 현상이죠. 한국이 건설한 UAE 바라카 원전은 중동 지역 최초의 원전입니다. 준공 이후 안정적인 가동 실적을 통해 기술적 신뢰도를 확고히 입증했습니다. 폴란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가 한국의 원전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전력 인프라가 원자력 발전으로 귀결되는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은 원전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역량까지 완벽하게 갖춘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에너지의 관계 또한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 자체만으로도 막대한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없이는 AI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가 없다면 에너지, 수요 예측이나 스마트 그리드 운영도 불가능해집니다. 에너지 효율화 기술 전반이 바로 반도체를 기반으로 작동하니까요. 반도체가 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이고 에너지가 다시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상호 순환 구조인 셈입니다. 이제 이 모든 그림을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에너지를 옮기고, 방사는 에너지 인프라를 수호하며, 원전은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합니다. 이 네 가지는 결코 개별적인 산업이 아닙니다. 에너지라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면 자원을 운반하고 보호하며 생성하고 또 설계하는 완결된 역량이 됩니다. 과연 이 모든 역량을 동시에 갖춘 나라가 지금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의 판세를 결정하는 것은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역량을 동시에 대체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유한 나라입니다. 영상 초반에 90만 배럴의 석유가 한국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하지만 2026년 3월 12일 한국은 정반대 방향으로 이 246만 배럴을 전 세계에 공급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긴급 방출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자국의 기름조차 지키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 기름을 공급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같은 기름이라도 방향이 달라진 거죠. 그 방향을 바꾼 것은 자원 그 자체가 아니라 자원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자원의 저주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원만 가진 나라에게 찾아오는 법이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일지라도 에너지 흐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앞에서 자세를 낮추는 이유도, 한국이 세계 에너지 위기 속에서 공급자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도 결국 같은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즉,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